항공과 비평TV입니다. 도심항공 모빌리티 제6편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인 기후위기와 항공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기인 eVTOL의 정의와 분류, 설계 특징, 형식 인증, 그리고 대표적인 eVTOL로 손꼽히는 조비 에비에이션 S4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새롭게 소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 대기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온실가스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그간의 노력과 2100년에 다가올 미래의 시나리오도 알아봅니다. 항공 배출과 지구 생명체의 수호천사인 성층권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항공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의 사회적 비용 SCC를 알아보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시행 중인 국제항공탄소상쇄강 축제도 코르시아를 소개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현재까지 밝혀낸 지구의 기후변화 증거에는 지구 대기온도와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 이력이 있습니다. 위 그래프는 5억 년 전부터 지구 대기온도 이력을 보여주고 아래 그래프는 이산화탄소 농도 이력을 보여줍니다. 두 그래프에서 청색 음영 구간은 지구상에 인류가 등장한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에서 빙하기와 온난기가 8번 반복되었고 약 11,700년 전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현대의 기후시대와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기후변화 대부분은 지구 궤도의 아주 작은 변화로 인해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변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20세기의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수준이 300ppm을 돌파한 후 지금은 420ppm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100만 년 동안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고 지난 1000만 년 동안 400ppm을 넘은 적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가속하고 있는 주범으로 온실가스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온실가스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6가지 또는 7가지 기체를 온실가스라고 말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산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그리고 산불화질소입니다. 이런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화할 때는 CO2 기준으로 환산하는데 그 이유는 CO2의 지구온난화지수, 즉 GWP를 기준선인 1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구온난화지수 GWP는 CO2 대비 온실가스가 가두는 열의 양을 지수화한 지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복사 강제력 측면에서 CO2가 다른 온실가스보다 지구 에너지 균형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온실가스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탄소 배출량으로 변환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탄소 분자 하나와 산소 분자 2개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분자량, 즉 몰당 g의 경우 탄소는 12이고 산소는 그보다 무거운 16이므로 이산화탄소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분자량의 27.3%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산화탄소 1톤은 탄소 0.273톤으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방직기와 와트 증기 엔진이 발명되어 실용화된 1760년대에서 1780년대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어 19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채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화석연료로부터 나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화석연료 없는 인류의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문명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석탄부터 시작된 인류의 화석연료 사용은 석유와 천연가스로 이어지면서 현재는 원자력, 수력, 풍력, 태양광 등의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글로벌 에너지 소비량은 186페타와트시로 한국 단위로는 18.60와트시에 달하는 천문학적 에너지량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로 구성되는 화석연료 비중이 76%에 달하므로 에너지 총 소비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사용 급증은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격언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해 얻은 편리와 윤택의 반대급부는 CO2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이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CO2 누적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의 CO2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후 240년 동안의 CO2 배출량보다 많습니다. 이런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 추세는 꺾일 기미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978년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나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함께 급증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글로벌 CO2 배출량은 총 377.9억 톤에 달했습니다. 지역별 배출 순위로는 중국이 31.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한 국가입니다. 이어서 아시아, 미국, 인도, EU 순입니다. 주목할 점은 국제항공운송에서 5억 톤이 배출되어 1.4%를 차지했고 국제해운에서는 이보다 약간 많은 6억 톤이 배출되어 1.6%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을 늦추기 위해 1980년대부터 반세기 동안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88년 유엔 환경계획인 UNEP와 세계기상기구인 WMO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1992년 197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비준했습니다. 1995년 IPCC 2차 평가보고서가 발간되어서 1997년 교토의정서에 채택되었습니다. 1999년 IPCC는 항공 및 글로벌 대기라는 특별 보고서를 통해 항공 배출이 인공적 배출의 2%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습니다. 2015년 파리기후협정에서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씨 이내로 유지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했습니다. 2018년 IPCC 총회에서는 기존의 2도씨에서 1.5도씨로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강제성이 낮아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정치 상황 변동에 따라 정책 추진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는 근원적 단점이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씨 이내로 지구 평균 대기 온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100년 미래의 시나리오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기후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온실가스가 아무런 제약 없이 배출되어서 2100년에는 4.1도씨에서 4.8도씨에 도달하여 지구 생태계는 돌아올 수 없는 파국적 상황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시나리오는 파리기후협정을 준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100년에 2.7도씨에서 3.1도씨에 도달하여 지구 생태계는 지금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셋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파리기후협정 이상 수준의 합의를 할 경우입니다. 이 경우 2100년에 2.4도씨에 도달하여 지구 생태계는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많이 보일 것입니다. 넷째 시나리오는 모든 국가들이 매우 긴급하고 신속한 온실가스 저감을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2100년에 1.5도씨 또는 2도씨에 도달하지만 그래도 인류는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항공기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온난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소형 항공기는 주로 항공가솔린을 사용하고 중대형 항공기는 항공터빈유를 사용하므로 당연히 운항 중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에 특화된 바이오 연료인 세프라고 불리는 지속가능 항공유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정책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IPCC는 1999년 특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특별보고서는 항공산업계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항공 배출이 인공적 CO2 배출량의 2%를 점유함을 최초로 규명했기 때문입니다. 특별보고서에는 항공 배출 저감 기술 수준, 항공교통량, 연료 소비량, 경제성장률, 인구 증가율 등에 따라 6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는데요.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이 되면 1992년 대비 1.6배에서 10배까지 항공 배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기존 시나리오인 FA1 시나리오는 2050년에 항공 배출이 3배 증가하여 총 배출량의 3%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IPCC가 이와 같은 기준 시나리오를 정해 제시한 이유는 항공산업계의 노력 정도에 따라 미래의 배출량과 배출 비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항공산업계에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16.2%는 교통수단에서 비롯됩니다. 자동차와 같은 육상교통수단이 11.9%, 이어서 항공기가 1.9%, 선박이 1.7% 순서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EU와 같이 모빌리티가 발전된 선진국에서의 교통수단 배출은 약 30%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미국처럼 항공교통이 발전된 국가는 교통 배출량의 11%가 항공 배출이므로 총 배출량의 3% 정도가 항공 배출인 셈입니다. 항공 배출의 경우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8년 기준으로 CO2 배출량의 2.5%를 점유했는데요. 이는 1992년의 2% 통계보다 0.5%포인트 늘어난 값입니다. CO2가 발휘하는 유효 복사 강제력까지 고려하면 항공 배출은 3.5%까지 올라갑니다.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2 내지 3%밖에 안 되는 항공 배출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지구대기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지구 직경은 적도 기준으로 6,378km로 측정됩니다. 지구대기권은 5개의 대기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지표면부터 12km 상공까지는 대류권이며 명칭 그대로 공기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구름, 눈, 비 등의 대부분의 기상현상이 발생합니다. 또한 항공기 대부분이 대류권에서 운항합니다. 대류권 위에는 50km까지 성층권이 존재하는데요. 여객기는 성층권 하단에서 순항하기도 하며 요트와 같은 정찰기나 첩보기는 18km 상공에서 비행합니다. 성층권 위에는 80km까지 중간권이 있는데 극지방 오로라가 발생하는 대기층이기도 합니다. 중간권 위에는 700km까지 열권이 존재하며 우주항 곡선, 국제우주정거장, 스타링크 군집위성 궤도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대기층은 외기권이라고 불리는데요. 열권과 외기권은 지구저 궤도, 즉 레오 위성들이 궤도가 있습니다. 이런 대기층에서 성층권은 지구 생명체의 수호천사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 이유는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해서 자외선을 저감해주고 성층권 하부의 온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성층권에는 3가지 특이한 현상이 존재하는데요. 첫째 현상은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발견한 제트기류입니다. 미군 폭격기가 일본 제국 본토로 출격할 때보다 복귀할 때 비행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트기류의 존재가 밝혀졌습니다. 제트기류는 서에서 동으로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빠르게 흐르는 기류인데요. 극지방에서 흐르는 극제트와 아열대 지방에서 흐르는 아열대 제트가 있습니다. 여객기와 같은 대형 수송기는 제트기류를 이용해서 연료 소비를 줄이고 비행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둘째 현상은 성층권에는 수직 대류 현상이 거의 없어서 기상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셋째 현상은 수직 대류가 없고 제트기류가 존재해서 에어로졸이 형성되면 3년 내지 4년 동안 전 세계 하늘을 부유하고 체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거리 상용기의 경우 비행시간 절반은 9 내지 13km 상공에서 순항하는 데 쓰이고 중장거리 상용기의 경우는 대부분이 순항하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성층권 하단을 순항하는 상용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수증기는 성층권과 오존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항공기의 온실가스 배출 고도가 중요한 영향성입니다. 대형 상용기에서 사용되는 항공터빈 연료가 1kg 연소되면 이산화탄소는 3.16kg 배출되며 이는 항공 배출가스의 약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수증기 등입니다. 예를 들어 보잉 787에서 연료 101톤이 연소되면 최대 32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50%는 30년, 30%는 수백 년, 나머지 20%는 수천 년이 지나서야 사라지므로 우리 후손이 살아갈 지구의 탄소 발자국을 길게 남기게 됩니다. 대형 상용기가 하늘을 가르면서 남기는 비행운을 보면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멋지게 보이는 비행운도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항공터빈유는 케로신, 즉 등유 계열로서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탄화수소입니다. 따라서 항공터빈유는 산소와 결합되어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과 소트, 즉 검댕이 등도 배출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배출물은 수증기인데 배출가스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항공기의 순항고도는 높기 때문에 배출된 수증기가 저온 대기와 만나는 순간 빙정액이 형성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기가 충분히 차고 습하면 주변 수증기까지 포집해서 비행운 유독권운으로 변화합니다. 이런 비행운 유독권운은 적외선을 흡수하여 이산화탄소로 인한 온난화 효과가 3배까지 상승하도록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만든 비행운 유독권운 수명은 비록 짧지만 하루에 10만여 편의 상용항공 교통량이 만든 누적 효과는 심각한 온실 효과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동력기 운항을 시작한 이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총 누적 온실 영향성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있는데요. 영어로는 소셜 코스트 오브 카본이며 SCC로 약칭됩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 이래로 온실가스 배출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란 온실가스 1톤당 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성을 한계 비용으로 계산한 것이며 각국의 정치인들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고안되었습니다.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 탄소 저감 기술 개발비보다 크다면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항공 배출량은 CO2 기준으로 1.04기가톤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추정하는 SCC 값은 톤당 50달러에서 417달러까지 범위가 큰데요. 최소값인 50달러만 적용해도 2018년 항공 배출량의 SCC는 57조 원에 달합니다. 즉, 한 해에만 57조 원만큼 환경과 인류 건강에 해를 끼친 것입니다. 따라서 57조 원보다 적게 드는 항공 배출 저감 기술이 있다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의 SCC 정책은 꽤나 역동적입니다.
오바마 정권 때 SCC는 톤당 50달러였지만 트럼프 1기 정권 때는 1달러로 변경되어서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폐기되었습니다. 바이든 정권 때는 51달러로 복구되었지만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은 후에는 SCC 재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주요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SCC를 포함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N 산하의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는 항공 배출 저감을 위한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아이카오는 3개의 단계적 목표를 채택했는데요. 첫째는 단기적 목표로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의 연비를 개선하는 것이었는데 연 2.3%의 실적을 보여 초과 달성했습니다. 둘째는 중기적 목표로서 2020년부터 탄소 중립 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기적 목표로서 2050년까지 항공탄소 배출을 2005년 대비 50%로 저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아이카오는 4가지 항공 배출 저감 조치 사항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항공 배출 저감을 위한 항공기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공기 운항과 항공교통 관제 방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해서 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지속 가능한 공유, 즉 세프를 더 많이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시장 기반 조치로서 코르시아를 통해 항공 배출권을 거래하여 총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국제 항공탄소 상쇄 감축제도 코르시아를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에 아이카오는 코르시아를 채택했는데요. 국제선 항공기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글로벌 탄소 절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요지입니다. 2025년 현재 129개국이 참가했고 참가국은 2019년부터 MRV 의무가 있는데요. MRV란 항공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코르시아는 사전 단계, 시범 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로 이행됩니다. 항공 배출 기준선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데이터 축적을 시행한 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시범 단계를 이행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1단계이며 참가국이 자발적으로 이행합니다. 2단계는 2027년부터 2035년까지 이행되는데 의무적 이행으로 강화됩니다. 이런 아이카오의 항공 배출 감축 노력이 결실이 맺기를 항공과 비평TV 주인장도 기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세대의 하늘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의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공과 비평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